자, 이번 시간에는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기 보세요, 여러분. 경제적 변화를 보면 여러분, 경제적 변화는 선생님이 몇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나요? 그렇죠. 4개로 분류했지. 그래서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어요. 농업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여기 이 조선 후기가 임진왜란과 그리고 호란을 겪었을 때의 그런 어떤 시기인데, 이 호란을 겪으면서 농업에서 그 호란을 겪어서 보급된 건 아니고, 이 시기쯤에 수리시설이나 이런 게 발달하면서 모내기법이라는 농사법이 보급이 돼요. 근데 모내기법이 뭐냐면, 여러분 쌀 농사를 지을 때 그걸 벼농사라고 하죠. 벼농사를 지을 때 쌀을 뿌리는 법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게 원래 조선시대에서 사용하던 방식인데, 이 땅에 바로 이게 비료처럼 보이는데 바로 씨앗을 뿌리는 거야. 그래서 땅에 씨앗을 뿌려서 바로 벼를 경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직파법이라 그래요. 직파법. 그래서 바로 뿌린다. 파종을 한다가 뿌릴 파 이런 건데, 바로 씨를 뿌리는 직파법이 있는데, 그 농업이 발달하면서 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면서 이 모내기법이라는 게 등장해요. 모내기법은 뭐냐면, 이 모판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판때기 모판에다가 모를 심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자라면 나중에 땅에다가 옮겨 심는 거야. 근데 그게 뭐가 좋냐면, 2번 일하니까 번거롭지 않을까 싶지만, 이 직파법이라는 방법은 그 벼가 자라는데 옆에서 잡초가 많이 나오는데, 이 잡초를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써야 돼요. 이 잡초 제거를 긴매기라고 하는데, 근데 이 모내기법을 사용하면은, 그러면은 긴매기가 거의 획기적으로 필요하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동력을 많이 줄여주면서 심지어는 수확량은 많아지는 거야. 이거 잘못됐네. 노동력이 줄어든다고 표시를 해야 돼요. 노동력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력은 적게 들면서 수확은 많이 되는 거야. 모내기법을 하면. 근데 왜 모내기법을 안 하고 그 전에 직파법을 했느냐? 그거는 모내기법을 하게 되면 이 옮겨 심을 그 시기에 물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물이 많이 필요한데 물을 가뭄이 들거나 이러면 보급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면 완전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는 방법인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하나 저렇게 하나 중간은 가고 귀찮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수리시설이 발달하면서 모내기법이 보급되었고, 그러면서 적은 노동량으로 많은 양을 수확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농법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내기법을 하면서 남는 시간에 벼나 보리 등을 심으면서 이모작, 그래서 1년에 벼나 보리 농사 한 번, 벼농사 한 번, 그러면서 보리 농사 한 번, 벼 농사 한 번, 이렇게 해서 2번 농사 짓는 게 가능하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 농사를 잘 짓고,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수확량이 긴가민가 하니까, 이 땅 주인들이, 지주들이 농민들에게 땅을 빌려줄 때 잘하는 놈한테만 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짓는 그런 농민들은 땅을 많이 빌려서 큰 땅을 경작하면서 돈을 버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농민들은 땅을 빌리지 못하고 굉장히 농사 짓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되는 농민은 잘 되고 안 되는 농민은 안 되는, 그러면서 농민 계층 내에서도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농법이에요. 그럼 상업에 보면은 먼저 국내와 국외로 나뉘는데, 국내를 보면 중앙에서는, 요거는 책 그 내용에서는 안 나오는데, 정조 때 우리가 배우면서 난전권을 폐지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거를 설명하자면, 얘들아, 그 당시에 중앙이라면은 한양을 말해요. 한성이라고도 하고 한양이라고 하고도, 지금은 서울이죠. 이 서울에는 허가받은 시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시전이라 그래요. 시전. 이 시전만이 정부로부터 중앙에서 상행위를 해도 된다고 허가를 받은 시장이야. 이 시전의 상인들은 정부의 국역, 정부에게 어떤 필요한 역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내면서 정부가 필요한 것들을 하면서, 정부는 이 시전에게 기브 앤 테이크잖아. 자기가 국역과 세금을 받았으니
금 난전권이라는 권리를 줘요. 이 권리는 권자고, 권은 권리고, 이 금은 금지하다는 뜻이야. 그러면 금지하는 권리, 뭘 금지하는 권리냐?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예요. 어머머머, 이게 거치대를 치면서 돌아갔네요.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인데, 난전이란 뭐냐면 시전은 이렇게 허가받아서 구격과 세금을 내는 상인인데, 난전은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를 모두 난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해서 어지러울 난자를 써서 난전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시전 상인에게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를 준 거야. 그래서 시전 상인은 난전에 대해서 물건을 뺏을 권리와 그 장사하는 물건을 뺏을 권리와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시전 상인이 거의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조 때 이러한 금 난전권을 폐지했어요. 근데 모든 걸 폐지한 건 아니고 종이, 어물, 모시, 이 어물이라는 것은 생선입니다. 그런 것들을 취급하는 유기전 6가지 종류의 상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금 난전권을 폐지한 거야. 그러면서 자유로운 상업활동이 보장되면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상업이 발달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되고, 지방에서는 장시가 발달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5일장, 3일장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국외로 가면 개시와 후시가 있는데, 개시는 공식적인 무역을 말하고 후시는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인 무역을 말해요.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는 개시와 후시 크게 2가지 형태를 띠고 있고, 그 외에도 중국으로 가는 사신길에 그 옆에 따라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사행무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 상업이 발달했고, 수공업은 이제 관영수공업이 발달하다가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관영수공업이 발달하다가 이제 임진왜란과 이제 호란을 겪으면서 이제 정부에서 이 관영수공업자들에게 돈을 주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점점 정부에서 이탈해서 민간 상인 밑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민영수공업을 하는 거야. 민간에서 운영한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수공업을 운영하다가 이제는 민간에서 수공업을 운영하게 됐다. 점차 자유로운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광업에서는 부역으로 차출됐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광산을 직접 운영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뭐 금이나 은을 캘 때 사람을 써서 이제 그 세금과 비슷하게 부역이라는 이제 노동력을 제공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 부역으로 노동력을 제공받아서 정부에서 채굴하다가 이제 그게 잘 운영이 안 되니까 민간에서 스스로 채굴을 하는 대신에 그 채굴하는 내용에 대한 세금만 따로 받는 거야. 그래서 광업도 이제 민간에서, 수공업도 민간에서, 상업도 자유롭게 이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적인 어떤 모습이 조선 후기에 점점 나타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돼요. 알겠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는 어떤 게 있느냐? 신분제가 흔들리는 거야.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조선시대에는 가장 위에는 양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일반 양인들이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천민, 노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 양반과 그다음에 일반인들 사이 중간 계층이 있어. 그게 중인이라고 하는데 서얼, 중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 계층이지. 여기서 이제 서얼에 대해서는 선생님 좀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양반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치제도 때 탕평책까지 배웠는데 이제 탕평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세도 정치를 배울 거예요.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 여러분 붕당 정치에서는 서인, 남인 왔다 갔다 하면서 서남, 서남서 하면서 특정 붕당이 권력을 차지하지. 근데 세도 정치 시기가 되면 어떤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는 거야. 특정 가문이 독점하니까 그 가문 이외의 나머지 애들은 다 소외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양반들도 특정 일부 양반들만 권력을 독점하면서 어떤 양반은 권반이 돼요. 권력을 가진 권반. 그리고 어떤 양반은 잔반이 되어서 일반 평민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양반인데 나가서 농사를 짓고, 양반인데 그런 어떤 장사를 하고, 이런 잔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인과 서얼은 이 중인은 뭘 말하냐면 기술직 어떤 관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반은 문관, 그래서 왕을 따르는 문신들, 그리고 행정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왕을 따르는 무신들, 그래서 군 장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반과 무반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는데 그 문관 관직과 무관 관직 말고 기술직 관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 기술직. 그래서 어떤 전문 기술직, 의사라든지 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중인 계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문관과 무관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어. 그래서 신분차별 반대운동을 벌였다. 그리고 서얼은 뭐냐면 여러분 홍길동이라는 소설 기억나죠? 거기서 보면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 홍길동이 대표적인 서자인데 양반들이 보면은 이제 부인은 한 명이야. 우리나라는 대체로 일부 일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이 첩을 두는 경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첩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을 우리는 차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첩과 낳은 자식을 서얼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서자 안에서도 또 구분이 돼요. 그래서 양반이 그 첩을 뒀을 때 그 첩의 신분이 양민일 경우에는 서자라고 불렀고 첩의 신분이 천민일 경우에는 노비나 이런 여성 사이에서 낳은 자식일 경우에는 얼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했는데 이들도 관직에 나아갈 수 없게 이제 법으로 만들고 이런 신분 차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였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그래서 중인과 서얼이 약간 또 관직에 나아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리고 상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양인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농민이라든지 상인이라든지 수공업자, 이들을 상민이라 그래요. 이들이 납속책이라든지 공명첩 등의 제도를 이용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켰는데 공명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잠깐만 2학년 교과서를 안 들고 왔네요. 자, 쏘리. 자, 근데 교과서에 보면은 공명첩이 나와 있는데 공 비어있다, 명 이름 부분이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이름 부분에 자기 이름을 쓰고 첩지가 이렇게 있는데 누구누구는 무슨 관직에 임명한다 이렇게 해서 그걸 받으면 돈 주고 사는 거야. 그럼 자기 이름을 거기다 쓸 수 있는데 그걸 쓰게 되면 그때부터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되는 거야. 그래서 신분을 돈으로 사는 거지. 조선 후기에 이제 정부에서 돈이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납세를 하게 만들었다. 이런 거죠. 이제 농민들이 이걸 사는 거는 이제 양반이 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어떤 그 양반으로서 세금을 받는 특혜가 있는데 그것을 노리고 이제 납속책이라든지 공명첩을 납부하면서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비들은 이제 원래 처음에는 일천즉천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일천즉천. 그건 뭐냐면 한 명이 천하면 즉 천하다는 뜻이야. 이게 뭐냐면 부모의 신분 중에 아빠든 엄마든 한 명만 천민이어도 무조건 그 자식은 노비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 그래서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라간다.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천민이어도 엄마가 양인이라면 그 자식은 양인이다. 라고 하면서 노비의 신분을 어느 정도 해방시켜줬지.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명만 천해도 즉 나는 노비인데 근데 우리 엄마가 노비가 아니고 아빠만 노비였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자식이 천인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영조 때를 더 넘어서 순조 때가 되면 공노비들을 많이 해방시켜주면서 노비들이 거의 점차 사라져갔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왜냐면 봐봐 양반은 기본적으로 군포도 내지 않고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근데 상민들이 많이 이제 신분을 상승시켜서 양반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는 인구가 줄으니까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이들에게서 세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배워봤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 경제적인 변화에 그동안 조선 시대에서 중요하게 여겨왔던 학문인 성리학이 이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무슨 우주의 이치가 어떻고 인간의 심성은 어떻고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변화하는 사회를 따라잡지 못하니까 이러한 것을 비판하고 실용적인 학문을 하자라고 하면서 조선 후기에 이제 실학이 등장하게 돼요. 요 실학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 많았어요.